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조은근의 심장 당뇨 얘기를 연재하고 있는 조은근입니다. 이렇게, 어, 방송으로는 아마 처음 뵙죠. 지금 실시간이니까요. 동영상으로 많이 뵀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은, 이 웹캠을 쓰고 있어서 바로 앞에서 보고 있고, 광각이라서 이제 밑을 보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어서 저는 제 그 모습을 모니터링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또 좀, 뭐 제가 방송은 많이 했지만 긴장은 좀 돼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한 2주 한 번 정도, 뭐 때에 따라서는 게릴라식으로 한 번씩 또 질문이 많고 그런 질문들의 사안이 좀 글로 전달하기 좀 애매하고 그럴 때는 사실 또 이렇게 동영상으로 사람이 직접 이렇게 몸짓을 해가면서 설명드리는 게 어떨 땐 또 더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아무리 뭐 기술이 좋아졌고 뭐 하더라도 이거 장비가 좀 힘드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사서 구입한 건 로지텍 C92라는 웹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웹캠으로 여러분께서 제 모습을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데, 목소리는 몇 번 모니터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아마 지금 열심히 길에 제가 주문한 슈어 MV51인가는 컨덴서 마이크가 지금 아마 계속 어딘가를 달리고 있겠죠. 그게 오면 좀 더 좋아질 것 같고, 약간 뭐 제가 지금 늘 비염이 있어서 코도 약간 먹은 목소리가 나지만 약간 코 먹은 목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게 지금 조명이 있어요. LED 라이트가 있는데 뭐 저번에 사진으로 직접 동영상을 찍었을 때보다는 좀 더 편하지만 이것도 세팅을 또 해야 되니까 좀 그것도 좀 힘드네요. 하여튼 그래도 종종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 뭐 내지는 이렇게 같은 그 하늘 아래 같은 시간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파일럿 방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을 했을 때 제 음량, 그다음에 이런 그 색상들, 그다음에 뭐 어떤 톤이라든가 이런 걸 좀 오늘 모니터링 하려고 하는 파일럿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냥 피드백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달랑 나타나가지고 그냥 파일럿 방송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은 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는 드렸지만 많은 환자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제 페이스북 애독자이신 분이 또 질문을 보내셨는데 글로 쓰자니 좀 그렇고 해서 이번에 그냥 말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전에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잊었습니다. 잊으셔야죠. 안 그러면 의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침 6시 30분에 당을 재면 당이 135에서 140까지 나옵니다. 간단히 요기하고 2시간 30분 정도 한 10km씩을 걷고 산행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당을 체크하면 1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는 107, 105 정도가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화혈색소는 6.0에서 6.4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좀 당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인슐린 기능도 떨어져 있고 인슐린 분비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공복도 높고 식후도 높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당이 나쁜 분이고, 당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나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은 좀 특이한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침에 잤을 때 일어나는 혈당은 높고요. 자고 일어나서. 그다음 오히려 밥을 먹게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초기 당뇨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초기 당뇨는 아니나 당을 열심히 조절해서 좋아진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아침당은 오히려 140 정도 되고 130 되는데 두 가지. 하나, 내가 밥만 먹고 그냥 쟀는데 혈당이 뭐 1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나니까 혈당이 떨어졌다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어리둥절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공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건데, 아침 혈당하고 식후 혈당을 좌우하는 게 달라요. 아침 혈당은 내 간이 밤 사이에 만들어낸 당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잠든 사이에 간이 무엇을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됐지만 아침에 당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식후당은 뭐 여기 답이 있지만 식후에 먹었을 때 당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어떠한 그게 하냐면은 인슐린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좌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높다면 이거는 간하고 뱃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식후에 혈당이 높다 하면은 췌장하고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간이 밤에 이제 당을 좀 만들어 놓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밥을 안 먹게 되면은 혈당이 안 들어오니까 대신 8시간이나 뭐 10시간 공복이잖아요. 잠잘 때는. 그럴 때는 간이 그걸 대신해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밥을 먹어서 우리가 혈당을 충족시키지만 밤이나 식간기에는 간에서 혈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혈당을 이제 만들고 우리 충족시키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간에서 야금야금 혈당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정도껏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인슐린이 조금 나오긴 해요. 췌장에서. 그걸 우리가 기저 인슐린 또는 베이설 인슐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나와요. 그러니까 너 약간만 조심해라고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간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당이 많이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기저 인슐린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뱃살이 많게 되면은 밤에 지방산이 뱃살에서 나와서 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슐린이 여기 붙질 못하게 해요, 간세포에. 그러니까 인슐린이 겨우 나오고 있는 것도 지방에 가서 딱 붙어버리면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간에서 인슐린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없는 거죠. 간에서 인슐린의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간에서 당을 만드는 걸 억제해 주는 작용을 해요. 그게 이제 그 간에 사는 일인데, 그러니까 뱃살이 많이 나오거나 또는 지방간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밤내 악몽에 시달리거나 꿈을 꿔도 마찬가지로 코티졸이라든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간을 자극해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공복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복당이 높은 사람은 지방간이 있거나 아니면 뱃살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기저인슐린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차를 공회전 시킬 때 RPM이 낮잖아요. 어느 정도만 낮으면 되는데 너무 낮아가지고 부르릉 드르릉 이렇게 하면서 노킹 일으키거나 비슷하게 기저인슐린이 되게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죠. 높아지죠. 그런데 식후 혈당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내가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게 돼서 혈당이 포도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췌장이 이걸 딱 보고 들어갔구나 하고 팍 하고 이제 튀어나오거든요. 한 혈당이 감지된 지 그러니까 밥 먹은 지 한 10분에서 15분 안에 벌써 인슐린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후 혈당은 일단 인슐린이 얼마나 순발력 있게 잘 나와주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식후혈당의 3분의 2는 이 허벅지에서 다 이렇게 없애요. 없애는 데는 업테이크한다고 해서 이제 다 받아주는데 뭐 허벅지가 너무 가늘거나 아니면은 또 운동을 안 해가지고 허벅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식사 후에 들어온 당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식후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어, 인슐린은 잘 나오는 거예요. 퍽 하고 나오거든요. 퍽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식후혈당은 조절이 잘 되니까 이게 뭐냐면 췌장의 기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초기 당뇨나 아니면 당뇨병 전 단계는 이런 경우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은 간에 이미 온 거예요. 간에 이미 와가지고 그 자고 일어 잘 때 그 기저 인슐린 레벨 정도로는 얘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에서 혈당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제가 체형을 못 봤지만 만약에 마르신 분이라면은 지방간이라든가 뱃살 때문에 간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것보다는 췌장 기능이 조금 그 좀 약해서 혈당이 하나도 자극이 안 될 때는 그 기저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나 많은 당뇨병 전 단계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당화혈색소 뭐 4.8, 5.1인데 식전혈당, 공복혈당하면 107, 120, 뭐 110 정도 되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이제 공포에 쩔어서 이제 오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걱정할 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워낙에 이제 효율적으로 산다 그러나 그래서 밥이 안 들어왔을 때 그 기저 인슐린 너무나 낮게 나와서 혈당이 좀 높은 거고 공복 혈당이
그 다음에 오히려 근데 췌장의 기능은 잘 살아있어서 식후에 빵 하고 당이 오면은 그 인슐린이 팍 하고 쫓아가서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꾸로 역전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높고 오히려 그다음에 식후에는 낮은 이런 혈당의 현상을 보이는 수가 있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는 높고 오히려 공복에는 식사 후에 낮은 혈당이 있다. 이런 패턴은 주로 어디서 보이냐면은 당뇨병 전 단계, 그다음에 아주 조절이 잘 되는 초기 당뇨병 또는 뭐 당뇨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조절이 아주 잘 되는 당뇨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공복 혈당은 간과 그다음에 뱃살과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합인데 그 뱃살이 많아서 지방이 간에 가서 지방간이 되고 그것 때문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대로 간에 붙지 못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당을 억제하지 못할 때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RPM이 낮은 즉 공회전할 때의 그런 인슐린 레벨 즉 베이잘 인슐린 레벨이 워낙에 좀 낮아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고 식후 혈당은 내가 먹은 거가 딱 들어오게 되면 췌장이 그거를 센싱해가지고 인슐린이 퍽 나와야 되는데 그 인슐린에 나오는 정도와 순발력과 양이죠. 그 다음에 그걸 받아주는 두 허벅지의 튼튼함 내지는 굵기랑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아까 있었지만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 많거나 하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것 좀 애매한데요. 이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갑상선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이 보낸 메시지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 신지로이드라고 하는 건데 그게 한 200 마이크로 정도를 드신대요. 200 마이크로 정도 먹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억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과계에서는 그 정도로까지 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그게 나오지 않아야지 수술한 다음에 혹시나 여분으로 남아있는 갑상선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자라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200 마이크로씩 쓰는데 이제 내과계 의견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이라든가 보면은 이게 갑상선암 수술 후에 200 마이크로주나 100 마이크로주나 재발에 대해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된 그런 연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과계에서 그 수술한 환자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신지로이드를 이렇게 200 마이크로까지는 쓰지는 않거든요. 한 100이나 50 마이크로 정도 쓰는데 선생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 TSH 기준 한 2.5 미만 정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분이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또 질문이 갑상선 인위적인 갑상선 항진증이든 아니면 워낙에 그런 갑상선 항진증이 있든 간에 그것이 혈당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런 거에 자세한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되게 내과 의사들이 볼 때 그 갑상선 항진증이 되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대사가 활성화되고 막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는요, 그 몸에 불이 난 거거든요. 그냥 근육에 있는 단백질, 그다음에 배에 있는 그 지방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스스로 확 태우는 병이라 몸도 뜨겁잖아요. 그래서 몸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혈당도 올라가고 그래요. 일시적으로. 물론 갑상선이나 항진증에 대해서 당뇨로 가는 경우가 뭐 있긴 있지만 워낙에 당뇨병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갑상선이나 항진증이 생겼을 때는 어차피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간 다음에 혈당이 이제 떨어지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신지로이드 200 마이크로씩 쓸 때 이제 당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약을 줄여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데 이제 제가 이 방송이나 이런 제 사이트는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주치의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반론만을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한 지 한 13분 정도 되네요. 마지막 하나는 또 좀 전에 그 다른 페이스북에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 풀 뜯어먹는 그 주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 채식과 당뇨에 대한 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음, 식이섬유소, 채식이 효과가 식이섬유소만이냐? 그래서 식이섬유소를 갈아서 먹게 되면 채식이 효과가 비슷하게 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안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양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 이제 생각 중에 가장 그 위험한 게 환원주의거든요. 환원주의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요소가 어떤 다른 어떤 결과를 낳는데 그 이거 1대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학적 환원주의가 또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단지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어떤 좋은 결과를 낳는데 그 중에 요거 하나, 그 중에 제일 결정적인 게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거 하나가 찾아내서 그것만 하면은 이것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인데 특히나 영양학에서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실제 리얼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식사나 밥이나 이런 게 너무나 영향이 서로 굉장히 그 복합적이고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띄워놓고 이것 때문에 이게 좋아졌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육식을 많이 할수록 좀 건강에 해롭다라는 게 어느 한 가지 성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채식이 좋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 너무나 많죠. 그 첫째는 이제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도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파이토케미컬 뭐 하는 여러 가지 항산화라든가 항염증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그 질문하신 식이섬유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거지, 뭐 이 중에 하나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뭐 해도 그 전체적인 세상 속에서 움직이는 이런 네트워크나 이런 망들을 다 관계 분석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만들어낸 이 툴, 그 과학기술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과학을 할 때 이제 암만이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적 실용주의 쪽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은 온전한 채식이 좋은 거지. 뭐 그 중에 한 성분 이게 식이섬유소가 오히려 그런 작용이 있다 해서 식이섬유소만 먹는다든가 하면은 별로 그 좋은 효과는 안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험 방송이고 이제 이따 제가 또 모니터링 할 텐데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전혈당과 식후혈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갑상선 호르몬과 혈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거는 요청하신 대로 나중에 한번 이제 좀 심도 있게 글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저기 질문하신 분이 좀 답답하셨는지 하나는 페이스북에 올리셨고 하나는 블로그에도 또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채식의 효과가 식이섬유소에 주로 기인하냐? 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거, 항상 전체적인 맥락에서 채식이 좋은 게 아닌가. 뭐 그 사람의 또 라이프 스타일도 아마 영향을 줄 거예요. 육식하는 사람의 어떤 육식을 과도하게 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 그다음에 채식을 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도 1년 동안 채식을 해봤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잘 안 내겠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하여튼 좀 그런 경향이 있어. 좀 온순해져요. 채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한 20분 정도 이제 시간 18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또 동영상을 찍어서 좀 깊은 내용들은 좀 자막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밤늦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주무실 시간이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